제가 지금 노이에까지 한 50km를 쭉 직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썰을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 태국은 중진국으로 남았을까? 일단은 근대 과정에서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태국은 일본이 이 나라를 키웠다 보시면 돼요. 대외 원조의 50% 이상이 태국은 일본에서 왔고, 일본의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 일본 상사들, 미쓰비시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다 태국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왜냐면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국가들도 인건비는 싸지만, 예를 들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까지, 그리고 베트남은 전쟁을 했었지. 그리고 뭐 캄보디아, 뭐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는 답도 없고 바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치가 안정돼 있고 안전한 나라가 바로 태국이었던 거고, 그리고 태국은 인구가 그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지었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세계 공장이었습니다. OEM의 그 성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바트와 공격 90년대 말에 받았잖아요. 그 서구 투자은행들,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동아시아 금융위기, 그 전에는 동남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고, 다 터졌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미 90년대 OEM 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태국도 조금씩 그때부터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하면서 인건비가, 극강의 인건비가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맥이 좀 비슷한 게, 한국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굉장히 많은 노사분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임금이 90년대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가방 디자이너 하시면서 공장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제 60년대부터 그걸 하셨던 거죠. 90년대에 한국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런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을 어디로 옮기냐면 중국으로 많이 옮겨가셨어요. 9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미국이 중국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WHO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이제 힘을 써가지고 중국을 가입을 시키고 이제 마이 프레인 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이끈 대통령이 바로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오바마까지 그게 이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계 많은 공장들이 이제 중국,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이제 경쟁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제 바트와 공격까지 봐서 98년도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IMF를 졸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 3년 만에 금방 졸업했잖아요. 우등생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태국은 그걸 못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태국이 한 50% 이상이 서비스업이었고, 3, 40%가 이제 OEM이었는데, OEM이 잘 안 되고 서비스업도 잘 안 되고, 사실 금융위기 터진 나라에 누가 여행을 오겠어요? 누가 좀 상이 안 좋잖아요. 망한 집에 누가 여행을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이제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간 거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태국의 미래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OEM 성지로서의 그런 역할은 이미 뭐 베트남한테 거의 많이 뺏긴 거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삼성폰이잖아요. 거의 이제 90% 이상은 베트남에서 만들거든요. 그거 보면은 OEM 성지로서의 그 역할은 이미 잃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관광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역병이 계속 주기적으로 돌면 이게 나라가 잘 돌아가겠어요? 거의 이제 뿌리부터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서비스업, 관광업이. 게다가 이제 OEM 성지로서는 역할을 잃었는데, 지금이 우리가 뭐 말이 좀 길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AI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있어서 태국이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블록체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태국에서 일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태국에 대한 메리트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태국의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더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왕정 국가였잖아요. 물론 이게 입헌군주제로 바뀌어서 왕이 있고, 그 아래 그 왕은 이제 권력은 없고, 이제 형식적으로 영국이라든가 일본처럼
형식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입헌부 주제고, 실질적인 권력은 총리와 의회가 갖고 있죠. 뭐 그 위에 국민이 있긴 하지만, 근데 태국은 이 실질적인 권력이 어디 있냐면 왕한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70년 동안 19번의 그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군부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처럼. 근데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거를 정당화시키는, 합법화시키는 결정을 누가 하냐면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이 합니다. 왕이 권력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그래서 왕이 딱 볼 때 얘가 나랑 이렇게 좀 짝짝꿍이 이렇게 잘 맞을 것 같다,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 싶으면 얘를 정당한 정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온 나라가 다 그걸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승인을 안 해버리고, 이거는 쿠데타가 무마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옆 나라들처럼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캄보디아처럼 총리 하나가 37년 동안 독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웃긴 시츄에이션인 거죠. 유일하게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왕정인 나라가 이 나라인 거죠. 이게 진짜 더 웃긴 건 뭐냐면, 다 까보면은 왕이 모든 이권 사업에 다 개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의료관광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가서 휴양도 하면서 치료도 받고, 저렴한 물가로,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다 되면서 자기 나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합법화한 나라가 태국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병원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을 받는 병원들을 누가 갖고 있냐? 왕이 갖고 있어. 이런 영리 사업을 왕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태국이 의료 관광을 하는 나라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다 왕이 다 먹는 그런 구조죠. 이렇게 모든 산업을 다 하나씩 왕이 다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독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산업을 다 왕이 하나씩 이제 빼먹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이 되겠어요. 국가의 부가 한 곳으로 쏠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쿠데타가 이제 70년 동안 19번이나 일어난다면 어떤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고 국민들이 영리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겠어요? 누구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R&D 같은 것들을 하려면 약간 나라 자체가 좀 안정이 되고 이래야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과감한 투자도 못하고 R&D 투자도 못하고 공장도 새로 과감하게 못 짓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발전을 못하고 역시 나라도 발전을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태국이 중진국으로 남은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독재를 하는 나라치고 잘 산 나라 없어요. 러시아는 푸틴이 독점하고 있지만 잘 산 나라가 아니잖아요. 덩치만 크지. 그것도 다 사유국이니까 그만큼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뭐 옆 나라들만 딱 봐도 베트남 독재, 캄보디아 독재,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라오스, 미얀마 다 답이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군부 독재하고. 왕이 독재하는 나라입니다, 태국은. 그래서 왕이 사라지지 않으면, 왕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계속 가난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나라가 1차 산업으로의 이제 고도화까지도 실패한 그런 상황이고, 캐시카우였던 OEM도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왕정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제 기업과 국민들의 피를 계속 빨아먹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전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타일랜드, 태국을 모델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태국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솔직히 베트남도 OEM으로 이제 큰 나라잖아요. 삼성이라든가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이제 다 진출해서. 근데 거기도 결국에는 임금, 경쟁력이 이제 떨어질 거고 태국처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거고, 옆나라 캄보디아는 이제 베트남을 이제 카피해서 열심히 뭐 중국 자본을 받아서 이제 커가고 있긴 하지만, 중국 자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1대1을 통해서 거기 참여하면서 중국 자본을 엄청나게
흡수했다가 지금 병에 걸려서 다 항만 이런 것도 다 팔고 있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 IMF에 손을 내놓고 있는데 IMF에서는 중국한테 빌린 돈을 우리가 갚아줄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IMF는 미국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가장 큰 지분이 거기 있고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태국은 계속 중진국에 있고 그냥 노후로 살기 좋은 나라고 동남아시아는 역동적이긴 하지만 그 역동적임이 어떻게 보면 찻잔 속의 회오리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추가로 얘기 드릴게 이 나라의 문제 중 하나가 또 뭐냐면 불교예요. 태국 사람들은 정말 99%가 불교를 믿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불심이 두텁습니다. 여러 사당에 가도 데이트 코스를 사당으로 잡을 정도로 신앙이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라든가 생각, 관념 이런 것도 그 불교가 이제 깊숙이 자리를 받고 있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 인도에서 나온 그런 종교들이 대부분 보면은 되게 뭐랄까 방어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런 종교들이에요.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격적이기보다는 뭔가 다 이렇게 살생도 하지 말고 다 마음을 이렇게 좋게 갖고 그래야지 이제 뭐랄까 열반에 오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쁜 짓 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게 자비와 평화로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터키인들, 돌고린들이 처음에는 불교를 믿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나라를 왕이 이슬람교로 개종시켰대요. 왜냐면 계속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불교를 믿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고 착하게만 살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불교를 믿는 민족들이 대부분 보면은 착해요. 동남아시아인들 특히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민주주의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엄청나게 이제 민주화 항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제 거머쥐었잖아요. 80년대까지 잘 이어져. 그런데 태국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거의 신격화돼 있고 그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 뭐 불합리한 일들, 왕이 불합리하게 하는 행동들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좋게 평화롭게 그리고 이제 이 태국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나라 수준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그거를 방관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늘 독재자들한테 그냥 이용당하고 국민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태국 국민들 보면 좀 아쉬워요.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왕권 독재가 이렇게 계속 아주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 누가 쿠데타를 하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일부 지역에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 국민적으로 태국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나라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고 그 정치 수준이 올라가진 않는 거죠. 참 순박한 태국인들이 나라 수준을 이렇게 높이지 못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가지 못하면 나라가 잘 살기 힘들어요. 뭐 잘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국가들, 독재 국가들이 잘 사는 경우가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이전에 이제 푸미폰 아둔 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존경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지금 그 아들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망나니 짓을 엄청나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왕위를 올랐을 거 아니에요. 엄청 싫어합니다.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왕정이 사라질 것이냐? 네, 사라질 것 같지도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일생 동안은 왕정이 사라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왕정이 이렇게 쭉 강력하게 있으면 이제 좀 평화롭긴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내전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면은 일단은 기득권층이 찬성하고 어쨌든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너 좋고 나 좋은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지 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제 왕과 기득권층 그리고 기업들이 오케이 하면 그냥
불행한 거죠. 각자 도생하는 나라가 잘 살 수가 있겠어요? 다 자기 것만 챙기려고 혈안인데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태국은 그냥 노후로 보내기 좋은, 물가 싸고 자연환경 좋고 음식 맛있고 이런 나라로 계속 머물지 않을까. 3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제가 방문했던 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나라가 발전 못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비관적인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좀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 제가 볼 때는 사견 노르는 모든 나라들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